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아마존과 트랜스메딕스 실적 발표에 대한 정리입니다. 아마존은 작년 1분기부터 NDJS의 리더십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존 역사상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 이것에 담긴 비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이버를 통해서 아마존 2.0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린 지 이제 6개월이 좀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2분기에는 아마존 풀필먼트 전략 변경이 앞으로 일으킬 플라이휠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아마존 변화 중 가장 거대하고 아마존 플라이휠에 가까운 변화였다고 강조드렸었는데요. 그리고 90일 뒤 3분기에는 실제로 아주 큰 풀필먼트 센터 하나로 짰던 구조를 8개의 지역 구조로 바꾼 효과가 매출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아마존의 두 번째 플라이휠이었던 광고와 서드파티 셀러 네트워크로 인해서 이번 업사이클에서 아마존의 마진율이 이전보다 구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다시 3개월이 지난 4분기에는 마지막 세 번째 플라이휠인 AWS와 AI의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면서 변화가 감지됐죠. 세 가지 엔진이 모두 점화되고 나서 아마존은 이제 영업이익률 10.7%, 약 11%라는 그 누구도 본 적 없었던 영업이익률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엔진이 모두 가속된 것을 확인한 완전한 분기였기 때문입니다. NDJC가 부임한 이후 아마존의 체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운사이클이었던 2022년에 그동안 제프 베조스 시대에 있었던 비효율을 모두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생태계 확장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마존의 세 가지 엔진이 완성됐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물류 네트워크이고, 두 번째는 광고와 서드파티 성장, 세 번째는 AWS의 턴어라운드라고 말씀드렸죠. 우선 첫 번째 지역 물류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봉쇄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집에서 머물면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일이 크게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이 워낙 가파르게 늘어서 아마존의 전략적 목표가 바뀌었었습니다. 가능한 고객에게 빠르게 배송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가능한 많은 물량을 풀필먼트당 배송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질보다는 양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물류센터가 엄청난 속도로 비효율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자 2020년 말에는 석학들이 속해 있는 장기계획 연구팀에서 내부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솔루션을 베조스에게 보고했습니다. 물류센터의 원래 궤적에 비해서 더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대로는 지나치게 복잡해질 것이라며 처음으로 아마존 내부에서 지역화 물류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가 올라온 시기이죠. 문제의 핵심은 아마존이 너무 많은 지점을 포인트 투 포인트로 연결하면서 생겼었습니다. 분명 기존의 풀필먼트 센터의 수가 적을 때는 효율적이었으나 풀필먼트의 수를 급격하게 니즈에 맞게 늘리다 보니까 극도로 비효율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네바다 서부에 있는 풀필먼트 센터가 캘리포니아도 처리하지만 남부의 텍사스나 동부의 뉴욕까지도 물건을 보내는 시기였습니다. 더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캐파가 남는 대로 고객 주문을 처리했죠. 각각의 풀필먼트 센터가 지역 관할을 넘어서 미국의 전역에게 서비스되고 있었습니다. 당장에 폭증하는 물량을 처리하다 보니 풀필먼트의 캐파가 남는 대로 전 지역을 커버했고 물량에 초점을 맞추니 효율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이제 닥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도 아실 굵직한 사건 하나가 있었죠. 베조스가 21년 2월 사임을 발표하고, 그리고 NDJC가 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말부터 장기계획팀은 지역 배송에 초점을 맞춘 첨단 풀필먼트 최적화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배송 방식과 다양한 구성, 즉 미 전역에 몇 개의 풀필먼트를 놓을 것인가, 얼마의 크기로 놓을 것인가를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변수, 불확실성도 많았죠. 사례 프로젝트 팀은 이에 1년 만에 지역 배송 구조에 대해서 최적의 배송 방식을 개발해냈습니다. 상당한 소프트웨어적 경쟁 역량이 발휘된 순간이었습니다. 지역 배송의 핵심은 ATROPS 팀의 새로운 배송 시스템 덕이었습니다. 고객이 바이 나우를 클릭하자마자 최적의 배송 경로를 할당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전체, 그라운드나 아마존 에어 팀도 긴밀하게 관여해서 고객 주문 부서부터 풀필먼트, 운송팀까지 협력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테스트를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여서 운송도 마쳤고, 2023년 1월부터는 새로운 풀필먼트 시대의 포문을 열게 됐죠. 이렇게 이미 시뮬레이션을 한번 데이터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풀필먼트 센터는 더욱더 아마존이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8개의 권역 배송 센터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훨씬 더 작은 로컬의 배송 센터로 세분화하여서 배송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고객들로부터 더 잦은 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더 작게 나눌수록 더 빠르게 배송할 수 있으며 이동거리와 재고 수준, 트럭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은 극대화되죠. 조금 더 크게 생각해보자면 지역 배송 전략은 기존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얼마든지 노력해서 더 나은 전략으로 수정한다는 아마존 조직 문화의 유연성과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거대 유통센터들은 각 물류
물류센터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각각의 해자로 활용하고 있죠. 이는 조금 더 특별한 소비자의 행동과도 연관됩니다. 효율적인 배송을 통해서 배송 시간이 짧아지면 줄어든 비용만큼 마진율도 높아지지만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근처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서 구매했던 일상품을 좀 더 많이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짧아졌지만 2023년 2분기를 기준으로 아마존은 전체 이커머스 평균 배송 기간인 5.2일에 비해서 1.5일로 매우 짧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더욱더 짧아지고 있죠. 지역 물류센터 혹은 물류자동화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하다 보면 뭔가 하나로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만 번, 수백만 번씩 반복하는 작업들을 어떻게 1% 혹은 2%씩 효율화시킬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 모두 아마존이 테크 기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배송 경로 시스템인 ATROPS를 도입한 것이나 풀필먼트 내에서 로봇을 통해서 물류자동화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도 엔비디아 아이작 심과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테크 기업이다 보니 자체 물류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대시보드화하여 계속해서 효율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미 아마존의 포워드 EPS는 직전의 아마존 고점을 넘겼고 마진 성장률로 인해서 훨씬 더 펀더멘탈은 좋아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기 신규 계약이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를 연율화시킨 차트로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이 6분기 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앞서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엔디제스가 우리 고객의 베이스가 AI로 전환하려는 고객의 수가 더 많다고 말했죠.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두 가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AWS가 2022년 3분기를 마지막으로 신규 계약 규모로 볼 때 애저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6분기 만에 넘기게 됐죠. 그리고 또한 이번 1분기에 처음으로 애저와 구글을 넘기고 가장 많은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클라우드별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통해서 보자면 AWS의 성장세가 꽤 가파르게 나왔죠. AWS가 애저에 비해서 이번 분기에 대해서는 더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의 AWS 등 빅테크 AI 플랫폼의 경쟁 역량을 비교한 표는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AI 모델의 상향 평준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이제 AI의 능력은 컴퓨팅 규모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면 아마존과 구글이 유리한 국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로 생각해보면 아마존은 591빌리언, 구글은 318빌리언, 마이크로소프트는 237빌리언, 메타는 143빌리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AI 경쟁의 페이즈 1은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동시에 나오면서 AI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랬기 때문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시에 부각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페이즈 2로 접어들자 이익 체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익 체력이 작았던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마진에 아주 약간이나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플랫폼 경쟁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을 플랫폼화하기 위해서 벌이는 인프라 경쟁인 만큼 AI 서버가 많아지면서 운영비에 잠시 부담을 느끼더라도 AI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멈출 수 없다, 이런 것을 5개 기업이 모두 밝힌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클라우드 3사의 분기 매출 대비 캐펙스 비중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3%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평소 비중은 10% 중반, 구글은 10% 초반대였음을 감안하면 5%만큼 올라온 셈입니다. 막대한 규모를 투자한 만큼 바로 다음 분기부터는 감가상각비, 그리고 추가적인 하드웨어 엔지니어를 뽑아야 하는 인건비, 전력 소비량이 고정비로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이제부터는 따라서 이익 체력이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걸 위해서 감원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지만 본디 이익 체력이 훨씬 컸던 구글과 아마존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글은 평소 매출 대비 캐펙스 비중이 10% 정도였지만 이제는 15%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마존은 이에 비해서 조금 더 여유가 있죠. 아직 매출 대비 캐펙스 비중은 10%밖에 올라오지 않았고 이것은 대부분의 풀필먼트 투자가 2020년과 22년 사이에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사업부별로 매출 비중을 나눠보면 북미가 60%, 국제가 22%, AWS가 17%인데요. 따라서 전사의 이익 기여도로 볼 때는 AWS 성장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이 이번에 국제사업부의 이익 기여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신 컨텐츠는 트랜스메딕스의 1분기 실적 발표 디테일이었습니다. 네이버를 통해서 트랜스메딕스를 처음 말씀드린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작년 2분기쯤에는 트랜스메딕스라는 기업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6개월간 주가는 쉴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강조드렸었습니다. 이 시점에 문제가 됐었던 건 워낙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공급 사이드가 충분히 매칭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우려였죠. 그러나 이는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만 주가가 쉬고 그 다음부터는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3분기에는 생각보다 월리드 하사나인 CEO의 실행력이 굉장히 빛났습니다. 2분기 이후에 인수했던 전세계 항공사 서밋 에이비에이션을 빠르게 트랜스메딕스의 항공 캐파로 돌리면서 매출 성장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3개월이 지난 4분기에는 사상 첫 흑자 전환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며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영업이익률 한 분기 만에 3%에서 13%로 크게 올라오면서 순이익률도 12% 수준까지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중간 미 증권사들이 열었던 헬스케어 컨퍼런스 내용들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컨퍼런스는 카네코드와 모건 스탠리가 각각 8월과 9월에 했던 질문들을 토대로 디테일을 전해드렸고 두 번째 컨퍼런스는 작년 말 파이퍼 샌들러 컨퍼런스를 전해드리면서 실적 발표에서 하사나인 CEO가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세 번째는 매우 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나가서 트랜스메딕스 CEO가 왜 내셔널 OCS 프로그램을 택했으며 왜 자체 항공물류를 가졌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5년 뒤까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을 읊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월에 TD 코엔에서 앞으로 4월 데이터를 기대해도 좋다는 내용이 있었죠. 트랜스메딕스는 이번 분기에도 YOY 133% 기준, QOQ 기준 19% 성장을 보여주면서 초고속 성장 트렌드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트랜스메딕스가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말했던 것들이 상당히 자세한 힌트가 됐죠. 사업을 이해해보면 트랜스메딕스의 매출이 성장해 나온다는 것은 마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기도 하고 고객의 만족이 증가한 구간이기도 하며 해자가 동시에 강화되는 구간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경영진은 23년 말 파이퍼 샌들러와 24년 초 JP모건 컨퍼런스 두 차례에 걸쳐서 25년 말까지 매출 성장이 비용 성장보다 빠를 것이다라며 강한 영업이익 레버리지 구간이 25년 말까지 이어질 것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직전 분기의 첫 흑자 전환에 이어서 이번 분기에는 영업이익률 12.8, 순이익률로 따지면 12.6%라는 매우 높은 마진율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업자이자 CEO인 월리드 하사나인 박사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투자를 늘리고 성장 전략을 짜는 것을 강조했던 만큼 앞으로 12개월 혹은 18개월 동안 매출 성장과 마진율 상승, 고객 만족도 증가, 경쟁 기술 대비 해자 강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EO는 계속해서 OCS long, OCS 패가 앞으로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해왔지만 지난 분기까지는 성장에 기여하지 못했던 기간이 길었습니다. 2021년 말부터 NOP가 시작됐기 때문에 약 9분기 만에 이전의 매출 기록을 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드디어 폐에서도 성장이 나오기 시작해서 좋았습니다. 지난 4분기를 기준으로 미국 전체 장기 이식량 중에서 트랜스메딕스의 OCS 점유율 혹은 침투율로 볼 때 간이 25%, 심장이 20%, 폐가 4%밖에 되지 않았죠. 이에 대해서 4분기 당시 하사나인 CEO는 내년 하반기에 폐 이식 프로그램을 되살릴 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트랜스메딕스의 성장에 폐가 더 많이 기여하는 걸 보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포부를 밝힌 바 있었는데 앞으로 추세적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조금 더 이르겠지만 지금까지 성장이 안 나오던 장기에서 성장이 나온 게 좋았습니다. 이번 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콘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주간 전략 보고에서 말씀드렸던 2주차 실적 발표 19개 기업에 대해서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을 비교 분석하고 GM과 포드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과 서비스나우, 버티브, 인페이즈에 대한 컨퍼런스 콜을 분석했으며 매그니피센트 7 기업 중 앞서 나가기 시작한 구글과 다른 6개 기업에 대해서 각각의 주간 코멘트를 발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1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가 나갔습니다. AI 수요의 3가지 지표로서 애저 아크와 기타브 코파일럿 그리고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내재된 제품인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AI 개발 트렌드를 읽었습니다. AI 서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입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에 대해서는 지금은 없지만 마진 압박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긍정과 부정 코멘트를 정리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1분기 실적 발표 분석, 아마존 역사상 최고의 영업이익률에 담긴 비밀에 대한 분석 자료가 발간됐었습니다. 지역 물류 네트워크와 광고와 서드파티 셀러의 성장, 그리고 6개월 만에 AWS가 마소와 구글을 앞서면서 성장한 가능성까지 AI 플랫폼 페이즈 2 시대에 이번 분기부터 주목받을 거라 생각했던 이익 체력과 10분기 만에 이익에 기여하기 시작했던 국제사업부를
디테일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네 번째는 트랜스메딕스의 1분기 실적 발표 리뷰였습니다. 트랜스메딕스는 이제 누구도 가보지 못한 구간에 진입했죠. 압도적 성장률과 영업이익 레버리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기에 나온다고 했던 마진율을 올해 말 4분기에 보여줄 것 같은 궤적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경쟁사와 기술력 차이를 임상 데이터로 증명했던 국제 심장 폐학회에서의 데이터도 매우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애플의 실적 발표 분석입니다. 팀 쿡은 이제 생성형 AI가 가질 기회에 대해서 베리 불리시 아주 좋다면서 이전에 갖지 않았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애플 생태계에 가져다줄 기회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강하게 언급하기 시작한 첫 분기였죠. 애플의 혁신은 신제품 혹은 신기술을 내놓는 것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됐었습니다. 사람들이 애플의 AI 전략을 드러낼 6월 WWDC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애플의 성장률은 처음 보면 울퉁불퉁해 보이지만 실제 행간과 행간 사이, 숫자와 숫자 사이를 읽다 보면 성장 트렌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